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번 강의는 456페이지죠. 챕터 3 해가지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볼 겁니다. 이것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재작년에 두 문제 나왔을 때는 개정된 내용에서 두 문제 나왔고요. 올해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일단 재정 이유야 당연한 것이고 2번에서 이제 구분 소유권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 자, 그러면 요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권 객체 전유 부분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무조건 전유 부분이고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원룸이나 가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한 동 전체가 뭐죠? 한 개 건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유자 마음인 거예요. 그냥 전체로 등기하고 싶으면 등기하는 거고 따로따로 등기하고 싶으면 등기하는 것이니까 플러스 구분해서 따로따로 소유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그게 뭐가 되죠? 전유 부분이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전용 면적, 전유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요. 공용 면적, 그럼 뭐죠? 공용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데 이 공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공용 부분, 구조적으로 공용 부분인데, 구조적 공용 부분인데 누가 받아라도 당연히 공용 부분인 것들,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용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뭐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아파트 주민 전체 공용 부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전유 부분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공용 부분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요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팔아먹을 수 없는 거죠. 담보 설정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 표제부만을 비치하고 갑구나 을구는 비치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일체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살 때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무엇은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를 따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데 이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용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정리할 것이 요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요것이 만약에 등기되어 있다면 이거를
대지권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이 부분도 공부하시게 되는데 공시법에서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요.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에서 그냥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요?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다. 뭉뚱그려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밑바닥 땅, 건물이 소재하는 땅은 뭐죠? 법정 대지고요. 그 외 나머지 땅, 화단이다, 놀이터다, 주차장이다. 이런 것들은 뭐죠? 규약상 대지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주의하실 것은 이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도 일체성이 있어요.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뭐만 등기받으면요?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만 이전 등기받으면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물론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절대적 일체성이 아니라 원칙적 일체성이죠. 무슨 말이죠?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우측에 45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공용 부분 나와 있죠. 건물의 대지에서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뭐가 나와요? 일체성이 나와요. 자, 일체성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권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일체성이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 일체성이고요. 규약으로 달리 정한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하고요. 계속 보시면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되어 있고요. 솔직히 법조문이 좀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오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입니다. 자, 이런 판례죠. 대지사용권, 구분소유권은 뭐가 있어요? 일체성이 있으니까 일체성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해줬다. 그 처분행위 뭐죠? 무효고요. 또 만약에 전유 부분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되면 당연히 무엇도 쫓아오는 거죠? 대지사용권도 쫓아오는 것이 일체성에 부합한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다번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지분 비율의 귀속의 불인정이란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공유 지분에서 뭘 배웠냐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공유자 중 1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 그 지분을 흡수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집합건물법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대지 사용권에 관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뭐 되진 않아요? 흡수되진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1번 전유분에 대한 권리 의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2번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1. 공용부분의 기속 공유다. 공유고 2.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고요. 3번 공유자의 지분권은 뭐죠?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4.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이거 오타 내기죠. 수담이 아니라 뭐죠? 부담입니다. 그죠? 부담의 뭐죠?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데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그것이 뭐가 돼요? 결정이 되는 거고요. 5번이 좀 중요하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5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이렇게 해서 18조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관리비를 지금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체 관리비가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 집합건물법 18조는 뭐라고 해놨냐면, 요 관리비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연체 관리비라면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연체 관리비라면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언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경락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파트가 경매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건물 주인은 관리비를 제대로 못 낸다고 봐야 되고요.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연체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물어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다 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유 브랜드 연체 관리비도 다 내라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파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거의 뭐죠? 100%입니다.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는 이 아파트 관리 규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만 내면 되고요.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이 다 내라고 하더라도 다 낼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체 관리 비용 뭐만 내면 돼요? 원금만 내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한번 읽어보실 때 큰 의미 없고 7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잘 내요. 의결정족수인데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행위가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와 또 이 집합 건물이 콘도와 같은 휴양시설인 경우에는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만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제가 가끔 이제 TV 같은 거 보면 요새 뭐 이렇게 막 주폭이다 해가지고 술 먹고 다니면서 뭐 아파트 막 주민들한테 행패 부리고 막 또 전에 보니까 막 재건축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다 빼버리고 막 자기네 건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공동의 이익에 반한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첫째,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아파트인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강제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법익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옆에다가 메모하시는데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 금지, 강제로 쫓아내려면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필요하고요. 그 다음 4번 사용 금지하고 쫓아냈던 이놈이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경매해달라고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옆에다 메모하셔야 돼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일단 하지 말라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 금지해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로 쫓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매 명령 청구해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경매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4번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예요.
자,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세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집주인에게 돌려줘라, 집주인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냐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메모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기타 해가지고 1. 전유 부분의 일부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면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잘 내고요.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3번 대지 공유자의 분리 청구에 금지해가지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이게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3년 후에 2년 후에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분양자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아파트 건설회사 또는 시공자 또는 뭐죠? 분양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와 나와 다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원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에 오면 강행 규정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되고요. 먼저 뭐부터 말씀드렸어요? 다부터 말씀드렸고요. 또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됐다면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가와 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기산점과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좀 지엽적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제척기간의 기산점 시작점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달라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인도한 날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만약 이러한 하자로 인해서 집합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멸실되거나 훼손 날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그 시행령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하자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라면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하자가 있는데 이것이 전유 부분의 하자라면 인도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사용검사일 승인일부터 뭐가 돼요? 10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하단에 분양자의 기타 의무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 집회가 나와요. 일단 관리단입니다. 자, 이 관리단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 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을 말합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누구 모임이에요? 입주자, 세입자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관리단은 누구의 모임이에요? 집주인의 모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구만이요?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데, 가해가지고 당연히 성립됩니다. 설립행위가 필요 없고요.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기만 하면 그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뭐죠? 관리단이 뭐죠? 설립되게 되고요. 다음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게 되고요. 다음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은 관리단이 발생한 채무는 다른 구분 소유자 당연히 책임을 지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죠.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 관리단인데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고 설립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관리인입니다. 요 관리단의 대표, 집주인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재미있는데 이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관리단이 현실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는 재건축할 때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인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이 형식적으로 관리단의 관리인도 견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만약에 세입자라면 따로 관리인을 또 선임해야 되는 이런 번잡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누구도요?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3 해가지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해가지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뭐죠? 대표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또 새롭게 만들었어요. 일단 관리위원회는 뭐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관리위원회인데 양가로 1번 임의기관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맞지만 두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보시기 바라고 4번 중요한데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특색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규약 및 집회에서 1번 규약이 나와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규약을 처음에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항상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집회해가지고 관리단 집회,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말하는데 일단 나번해가지고 집회 종료해가지고 정기관리단 집회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는 게 있고요. 임시관리단 집회해가지고 이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 소유자도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기억해 주세요.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러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1번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일주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인데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1항의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그가 없을 때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다 참석한다면 얘네만 세 표잖아요. 그래서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게 되고요. 그 사람만이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소집 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셋 중에 아무한테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문제지문에서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소집 통지해야 한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만약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라번에서 의결은
소집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고요. 소집 통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면 그 의결은 무효가 되고요. 4번 의결권은 평등하진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번 의결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의결의 방법은 직접 참석해서 의결할 수가 있고요. 또 대리인이 참석해서 의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는 관리단 집회를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돼요. 안 와도 그냥 서면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나와 있죠, 그죠? 다시 한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고 소집 안 해도 되고요. 다만 콘도와 같은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5분의 4가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세입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땡이 1번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관리단 집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재건축하기로 결정할 때는 세입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요. 세입자의 권익이 아주 이렇게 침해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 생겼냐면 관리인을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아파트가 다 세입자만 살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질 않아요. 그럼 관리인도 뭐예요? 소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갖다 놓는데 맨 누구만 사인해요? 세입자만 사인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의결권이 없지만 관리인을 선출하는 회의에 대해서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고 있냐면 점유자,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점유자, 세입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어요? 의견만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관리단 집회가 관리인을 선출하는 관리단 집회라면 점유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개정된 사항인데 한 번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의결권의 효력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사 오는 사람에도 당연히 효과가 미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집합 건물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건축이 나오고 복구가 나와요. 자, 여기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공법을 배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건축하는 걸 공부해요. 그럼 여기서 또 재건축이 나오잖아요. 뭐가 더 센 거냐면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법 시간에 배우는 그 법에 따라서 뭘 하냐면 재건축을 시행하되 그 공법에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짜투리 재건축에 대해서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뭐 하게 되냐면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억할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법 시간에는 아마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의결 정족수를 따로 배우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5분의 4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 이건 뭐예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뭐죠?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전체 주민의 5분의 4 이런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역으로 말하면 5분의 1 미만이 반대하고 있다면 재건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반대자를 어떻게 할 거냐? 반대자에서는 첫째, 서면으로 최고하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민법에서 서면으로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원래 우리 민법은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뭘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최고를 받은 경우에 반대자는 2월 내에 참여 여부를 확답해야 되는데 2월 내에 참여 여부를 참여할 건지 안 할지를 확답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최고 절차에 걸쳐서 참여를 거부한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때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요 시가라는 것도 처음이에요.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다 뭐냐면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다 뭐냐면 상당한 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상당한 가격이 아니라 뭐죠? 시가예요. 시가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야 시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를 청구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뭐 하면 되죠? 재건축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470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71페이지 명도기간의 유엔이 환매 청구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출제된 것은 없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복구가 나와요. 이거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1.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의 상당한 건물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복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지표교리로 복구 결정하면 되지만 넘기셔서 2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 부분이 멸수한 경우에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재건축 결의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면 되겠죠.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